AI 시대. 이젠 뭐 데이터 센터가 단순한 서버 창고가 아니잖아요. AI 혁신을 만들어내는 엔진 같은 곳인데 이 엔진의 혈관이라고 할까요? 데이터를 주고받는 인터커넥트 기술. 이게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 바로 엔비디아의 그 독점적인 데이터 고속도로 NV링크에 대한 건데요. 이걸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NV링크가 도대체 어떻게 AI 인프라의 판도를 바꿨는지, 또 경쟁 기술들하고는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이게 또 우리 한국 AI 반도체 산업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깊이 파헤쳐보죠. 네, 정말 딱 맞는 비유 같습니다. 혈관이요. NV링크는 그냥 선 하나가 아니에요. 엔비디아 AI 제국을 딱 받치고 있는 뭐랄까 핵심 기둥 같은 겁니다. 데이터 센터 설계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전략적인 자산이죠. 단순히 빠르다, 이걸 넘어서 봐야 합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GPU들이 주로 그 PCIe라는 통로를 썼잖아요. 근데 이게 꼭 CPU를 거쳐야 하니까 거기서 데이터 병목 현상, 이게 좀 심했죠. 엔벨링크는 이걸 딱 해결하려고 GPU끼리 그냥 직접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게 전용 도로를 확 깔아버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와, 근데 5세대 엔블링크는 PCIe Gen5보다 14배나 빠르다고요? 이건 뭐 조금 개선된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아예 판을 새로 짠 거네요. 그렇죠. 혁신적인 거죠. 이런 거대 AI 모델 훈련이 가능해진 배경에 바로 이런 아키텍처 혁신이 있었군요. 그래서 서버 구조도 예전엔 CPU 중심이었는데 확 GPU 중심으로 무게추가 기울었고요.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엔비디아가 최고 성능 GPU랑 또 그 GPU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묶는 인터커넥트, 바로 NV링크죠. 이 두 개를 다 자기 손에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의 심장부를 그냥 완전히 장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NV링크는 뭐 세대를 계속 거듭하면서 대역폭이 1.0대 160기가비트였는데 5.0에서는 1.8TBP까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1.8테라바이트요? 상상도 안 되네요. 네, LLM 같은 초고대 AI 모델들 있잖아요. 이런 게 나올 수 있었던 건 사실 이런 인터커넥트 발전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특히 그 4.0부터 도입된 팸4라는 신호 방식이 있는데 이게 같은 선으로 데이터를 2배로 보내는 기술이거든요.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NV링크가 그럼 각각의 고속도로라면 이 도로들을 전부 쫙 연결해서 하나의 거대한 교통망을 만드는 뭐 그런 교차로 같은 역할도 필요할 텐데요. 그게 바로 NV 스위치군요. 네, 맞습니다. 교차로 시스템. 시스템 안에 있는 모든 GPU가 뭐 지연 시간 거의 없이 서로 직접 통신하게 해서 수십 개 GPU가 마치 그냥 하나의 엄청 큰 가상 GPU처럼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처럼요. 듣기로는 최신 블랙웰 NVL72 시스템은 NV 스위치로 무려 72개 GPU를 묶는다고 하던데요. 네, 72개요. 그래서 총 대역폭이 130 TBds. 130TB per second. 이게 어느 정도 속도죠? 감이 잘 안 오는데. 이건 뭐 초당 고화질 영화 수천 편을 그냥 전송하는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수천 편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NV링크랑 NVS 스위치 이 조합이 다른 회사들이 정말 따라오기 힘든 강력한 기술적 해자, 영어로 모트라고 하죠. 그걸 만들어버린 겁니다. AI 연산이라는 게 개별 칩이 얼마나 빨리 개선하는지 그 T플러스 수치도 물론 중요한데요. 그것만큼이나 수많은 칩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같이 일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협업 능력이군요. 네, 근데 NV 스위치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인네트워크 컴퓨팅이라는 기능, 예를 들면 샤프 같은 기술인데요. 이런 것까지 제공합니다. 이게 뭐냐면 데이터가 최종 목적지까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있는 그 교차로, 즉 스위치에서 미리 일부 계산을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전체 통신 부담이 줄어들겠죠? 중간에서 일을 좀 덜어주는 거군요. 네, 이건 사실 표준 기술로는 구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스템 레벨의 최적화입니다. 그러니까 AMD나 인텔 같은 경쟁사들이 왜 UL링크 같은 개방형 대안을 만들려고 하겠어요. 바로 이런 엔비디아의 폐쇄적인 시스템 최적화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인 셈이죠. 그러네요. 인터커넥트 기술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확장 방식이 있다고 하잖아요. 스케일업,
그러니까 서버 한 대 안에서 성능을 높이는 거, 이게 주로 엔비링크 역할이고요. 그리고 스케일 아웃, 여러 서버, 노드라고 하죠. 이걸 묶어서 전체 시스템 규모를 키우는 것, 이건 주로 인피니밴드가 쓰이고요. 네, 맞습니다. 스케일업, 스케일아웃. 고성능 AI 클러스터는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여기서 엔비디아가 2019년에 인피니밴드 강자였던 멜라녹스를 인수한 거,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였네요. 그렇죠. 결정적이었죠. 서버 안 엔비링크랑 서버 밖 인피니밴드 연결을 그냥 다 장악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뭐 DGX 슈퍼포드 같은 완전한 통합 솔루션을 딱 내놓을 수 있게 된 거고요. 네. 그 멜라녹스 인수가 엔비디아가 정말 하드웨어부터 네트워킹까지 AI 인프라 전체를 그냥 다 아우르는 독보적인 공급자가 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엔비링크는 엔비디아의 또 다른 강력한 무기죠. 소프트웨어 생태계 쿠다. 이거랑 딱 맞물려서 시너지를 내는 구조예요. 개발자들은 보통 방대한 쿠다 라이브러리나 도구들 때문에 엔비디아 GPU를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쿠다 생태계가 워낙 막강하니까요. 네. 근데 모델 규모가 점점 커지고 더 높은 성능을 원하게 되면 결국에는 엔비링크가 꼭 필요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인 쿠다가 사용자를 끌어들이고 하드웨어인 엔비링크가 최고의 성능을 보장하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딱 막는 거죠. 아주 견고한 락인 효과예요.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가 완전 짝꿍이네요. 네. 그래서 경쟁사가 아무리 뛰어난 칩을 만들어도 이 통합된 생태계를 넘어서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최근에 또 주목받는 기술이 있잖아요. CXL, Compute Express Link. 이건 NVLink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둘 다 연결 기술인데 혹시 경쟁 관계인가요? 목적이 좀 다릅니다. 엔빌링크는 주로 GPU들끼리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교환하는, 그러니까 컴퓨팅을 위한 연결망, 패브릭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CXL은 CPU를 중심으로 해서 메모리 자원을 여러 장치들이 공유하고 또 확장하기 위한 메모리 중심의 연결망입니다. 여기서 패브릭이라는 건 시스템 안에 있는 장치들을 아주 촘촘하게 잇는 고성능 네트워크 구조를 의미하는 거고요. NVLink는 컴퓨팅 중심, CXL은 메모리 중심. 네. 그래서 대역폭 자체는 엔비링크가 훨씬 높지만 CXL은 메모리를 유연하게 공유하고 확장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 막 경쟁한다기보다는 좀 보완적인 관계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고요. 실제로 엔비디아도 엔비링크 C2C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CXL 지원 계획을 밝혔어요. 이건 뭐냐면 CXL이라는 개방형 표준마저도 결국 자기들 플랫폼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와, 엔비디아 정말 빈틈이 없네요. 이런 독주를 좀 견제하려고 나온 움직임이 바로 UL링크 콘소시엄이죠. 네, 그렇죠. 반 엔비디아 연합. AMD,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인텔 정말 빅테크들이 다 뭉쳤더라고요. 목표는 딱 하나.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개방형 표준 인터커넥트를 만들겠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좀 낮추고 비용도 절감하겠다. 이런 목표가 아주 뚜렷해 보입니다. 최근에 1.0 사양도 공개됐다고 들었는데 최대 1024개 가속기 연결을 지원하고 엔비링크랑 비슷한 성능을 목표로 한다고 하니까 와, 이거 본격적인 경쟁 구도가 펼쳐질지 정말 주목되네요. 네, UL링크가 성공하려면 단순히 엔비링크랑 성능 수치를 비교해서 우리가 더 낫다 이거보다는 충분히 좋은 성능을 내면서 동시에 비용 효율성이 좋아야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여러 제조사의 칩을 자유롭게 조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생태계의 유연성, 이걸 제공해야 합니다. 물론 엔비디아도 가만히 있진 않죠. 엔빌링크 퓨전이라는 전략으로 맞불을 놓고 있는데 이게 겉으로는 자기들 엔빌링크 생태계를 좀 개방하는 것처럼 보여요. 개방하는 척 하면서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시스템에는 엔비디아 칩이 GPU든 CPU든 꼭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건 사실상 UALink 종양의 어떤 동력을 좀 약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좀 엿보이는 부분이죠. 정말 치열하네요. 이런 거대 기업들의 각축전 속에서 그럼 우리나라의 AI 팹리스 기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최근에 합병 발표한 사피온이랑 리벨리온 그리고 퓨리어사 AI 같은 곳들, 이 회사들은 어떤 기회와 또 도전을 맞고 있을까요?
NPU 칩 자체는 정말 우수하게 개발해도 그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장벽하고 또 엔빌링 중심의 하드웨어 통합 문제, 여기에 부딪히는 어려움이 크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정말 핵심적인 과제죠. 하지만 UALink-나 CXL 같은 이런 개방형 표준이 확산되는 것은 어쩌면 한국 패밀리스에게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 기업에 종속되지 않는 그런 개방형 생태계에 참여함으로써 예를 들면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큰 고객사를 확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CXL을 잘 활용해서 메모리 확장 같은 특정 니치 시장에서 강점을 발휘할 기회도 열리는 거죠. 아, 틈새 시장을 노릴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정면으로 딱 부딪혀서 경쟁하기보다는 이런 개방형 표준이라는 큰 흐름을 잘 타고 거기서 자신들만의 기술적인 강점을 살리는 거죠. 좀 유연하게 생태계 유도 같은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생태계 유도라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자면 엔비디아 링크는 단순한 연결 부품이 아니라 엔비디아 AI 생태계의 정말 심장과 같은 존재네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주 긴밀하게 엮어서 강력한 경쟁 우위를 구축했고요. 하지만 UALink를 필두로 한 이 개방형 표준 진영의 도전도 본격화되면서 앞으로 AI 인프라의 미래를 둘러싼 인터커넥트 기술 경쟁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링크 사례는 결국 개별 기술의 성능 경쟁, 이걸 넘어서서 전체 시스템을 아우르는 생태계와 표준 경쟁,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방형 표준의 대두는 분명히 한국 패리스에게는 큰 도전이지만 동시에 그 폐쇄적인 생태계의 틈을 파고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변화의 파도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가치를 창출해낼 것인가, 이게 앞으로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